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진실. 오늘은 세계 근현대사에서 가장 커다란 변곡점이었던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스탈린주의로 인해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도 우파 진영과 서방의 자유주의 역사학계는 러시아 혁명을 레닌과 소수 볼셰비키들의 음모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죠. 두 번째는 좌파 진영에도 널리 퍼져 있는 주장으로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인데요. 즉 단계론적 해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혁명을 1917년 2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거쳐서 10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주장이지요. 세 번째는 앞의 두 경향에도 해당은 됩니다만 러시아 혁명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 파악하지 않고 세계체제와 분리해서 당시 러시아 사회 현상만을 독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영상과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이 세 가지 경향의 해석이 모두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려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레닌과 소수 볼셰비키들이 만들어낸 음모극도 아니었고 사전에 정해진 역사적 단계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 농민, 병사가 만들어낸 대중혁명이었으며 동시에 연속혁명론이라는 혁명이론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약한 고리로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시작되고 노동자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혁명의 일부분으로서의 혁명이었지 결코 세계자본주의 체제, 세계혁명과 무관한 독립적인 혁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 즉 러시아 혁명의 세계혁명의 일부로서의 의미는 오늘 영상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즉 혁명 이후 1920년대 소련 역사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2월 혁명,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17년 1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망명 생활 중이던 레닌은 독일어를 쓰는 청년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우리 세대는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결정적 전투들을 살아 생전에는 보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혁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 약탈 전쟁, 즉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이끄는 대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 연설이 있은 지 딱 6주 뒤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첫 번째 봉기가 터졌습니다. 레닌 본인조차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2월 23일까지만 해도 막강해 보였던 짜르는 3월 2일 아침에 퇴위했고 11월에는 레닌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혁명을 시작했다. 1917년 2월 23일. 이날은 국제여성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1910년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의 호소로 확립된 기념일이었죠. 페트로그라드의 사회주의 지하 조직들은 이날 전단도 뿌리고 집회도 열었지만 전투적 행동을 벌일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파업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조직의 판단으로는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조직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공장 지역을 가득 메우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노벨 기계 공장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물가를 끝장내자. 굶주림을 끝장내자. 노동자들에게 빵을 달라. 투지가 충만한 여성 노동자 대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여성들은 손을 흔들면서 빨리 나오세요. 일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어요. 눈덩이가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혁명의 시작은 어떤 거대한 조직의 명령이나 천재적 지도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편이 죽어가는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파업이 봉기가 혁명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 날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40만 명 중 절반이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빵이라는 구호는 순식간에 전제정타도 전쟁 종식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요구로 시작됐던 것이 삽시간에 정치적 혁명 요구로 전환된 겁니다. 무장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했고 정부는 페트로그라드의 병영에서 전선으로 이동하려고 대기 중이던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병영 전체에서 반란의 물결이 요동쳤습니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한데 어우러져 총으로 무장하고 적기를 휘날리면서 페트로그라드 거리를 휩쓸었고 경찰과 관리들을 체포했습니다. 질서 회복을 위해 기차로 파견된 연대들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자마자 혁명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짜르가 페트로그라드로 귀환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버렸고 비슷한 운동이 모스크바와 다른 러시아 도시들을 동시에 휩쓸었습니다. 짜르의 장군들은 짜르에게 통보했습니다. 퇴위하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요. 3월 2일 아침 로마노프 왕조 300년의 제정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레닌이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볼셰비키가 기획한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에 지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발적 봉기였습니다. 혁명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중 권력,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하다. 짜르가 무너지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페트로그라드의 타우리 대궁에서 거의 동시에 두 개의 기구가 등장해 각각 정부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두마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구성한 임시정부였습니다. 유산 계급에게 압도적 의석을 보장하는 계급별 선거로 선출된 옛 두마 의원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사실상 구체제 상층부가 만든 정부였죠.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 즉 노동자평의회였습니다. 평의회란 회의 참가자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의논하는 회의체란 뜻이죠. 1905년 혁명 당시 등장했던 소비에트를 본따 만든 노동자 병사 대표자들의 평의회였어요. 반란을 일으킨 군대가 대표들을 파견해 소비에트에 동참하면서 소비에트는 전체 혁명운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기구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비에트는 사실상 혁명 권력이었습니다. 반란 병사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구 관료들의 체포를 감독하고 공장 10명당 1명을 민병대로 파견해 혁명의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파업 중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신문도 발간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소비에트의 명령을 따랐고 러시아 각지에서 생겨난 소비에트들도 모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편에 섰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소비에트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에게 공식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주아 혁명 단계라는 편견. 당시 소비에트를 이끌던 사회주의자들, 즉 맨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은 현 단계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봉건 사회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노동자는 부르주아지가 먼저 권력을 잡게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주의 혁명을 논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권력 장악을 거부하고 르보프 공이 이끄는 지주자본가 연립 임시정부를 묵인했습니다. 볼셰비키도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 가장 먼저 도착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인 스탈린과 몰로토프 역시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인정했습니다. 두마의 핵심 인물들은 원래부터 혁명을 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로 제정의 비판적 협력자였습니다. 전쟁 산업을 조직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황후의 측근, 라스푸틴 주변 부패 집단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는 분노했던 사람들이었죠. 두마의 주요 인물 로지앙코는 나중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온건한 정당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혁명을 두려워했다. 특히 온건파 좌파인 카데츠는 다가오는 재앙을 그 누구보다 우려했다. 그런데 맨세비키 역사가 수아노프는 이 부르주아 세력을 이렇게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다른 나라 부르주아지와 달리 체제가 전복된 다음 날이 아니라 체제가 전복되기 전에 이미 인민을 배신했다. 영국 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1848년 혁명에서 유산계급은 적어도 봉기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중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처음에는 혁명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산업 노동자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허둥지둥 그 위에 올라타려 한 것입니다. 역사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증명해 주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실패, 왜 8개월 만에 무너졌나? 임시정부가 무너진 이유를 단순히 레닌의 음모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이 해석이 다시 힘을 얻었죠.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임시정부는 혁명을 일으킨 대중과 처음부터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고 그 간극을 만든 것은 볼셰비키가 아니라 임시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2월 혁명을 일으킨 결정적 동력 중 하나는 전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제정은 후진적인 러시아를 세계 2위의 산업 강국 독일과 싸우게 만들었고 그 결과 엄청난 경제 혼란, 수백만 명의 사상자, 도시 식량 공급 붕괴, 노동자들의 극도의 빈곤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6월에는 오스트리아령 슐레지엔을 침공하는 공세작전까지 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자본가들은 흑해 넘어 이스탄불과 지중해까지 제국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기업들은 국가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독점체였고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국경선을 확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임시정부가 이른바 온건 사회주의자들까지 강요로 끌어들이는 개편을 단행했을 때조차 이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많은 좌파 강요들조차 다르다넬스 해협과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을 포함하는 세제국 건설이라는 목적에 슬그머니 동의했습니다. 케렌스키 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형을 포함한 제정시대의 군유를 다시 강요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탈영이 이어졌고 장교에 대한 반란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슐레지엔 침공은 이미 무너져 있던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농민들은 오랫동안 대지주의 토지 독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제정은 국가 권력으로 농민들의 토지 분할 시도를 모두 분수해왔습니다. 전체 러시아 국토의 절반을 대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임시정부의 강요들은 언젠가 토지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농민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짜르가 저항으로 무너지는 것을 본 농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농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대지주의 저택을 습격하고 토지를 나눠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년 이상 지속된 군주정이 저항으로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불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비슷한 일이 제복을 입은 수백만 농민들, 즉 병사들 사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전선에서 탈영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고 전쟁이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제국 내 민족들의 반란, 임시정부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비러시아계 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카프카스, 우크라이나에는 오랫동안 반란의 전통이 있었고 짜르들은
탄압과 러시아화 강요로 이를 억눌러 왔습니다. 새 임시정부는 시장과 원료 공급 지역을 잃을 것이 두려워 이역압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민족 자결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붕괴. 1914년에서 1917년 사이에 물가는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자 다시 2배가 올랐습니다. 슐레지엔 침공이 경제 혼란을 더 부채질한 겁니다. 도시의 식량이 바닥났고 굶주림이 커졌습니다. 임금 인상은 폭발적 인플레이션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광산, 철도, 공장이 모두 점거당했습니다. 우익 역사가 노먼스톤조차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대중이 처음부터 볼셰비키였기 때문에 또는 볼셰비키의 음모 때문에 볼셰비키화한 것이 아니다. 경제 혼란이 러시아를 볼셰비즘의 품에 안겨줬다.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볼셰비즘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자본주의는 이미 붕괴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시정부의 실패는 볼셰비키가 있었든 없었든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귀결이었습니다. 정당들과 혁명, 볼셰비키는 어떤 역할을 했나?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시정부가 실패할 구조였다면 볼셰비키가 없어도 혁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당시 러시아의 정치 지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917년 초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세 개의 정당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혁명당. 당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던 정당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아니었고 농민의 요구를 강조하는 인민주의 전통에서 나온 정당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중간 계급 출신이었고 1917년에는 전쟁과 임시정부를 지지했습니다. 토지개혁을 강령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멘세비키. 볼셰비키와 함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양대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멘세비키가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는 사회 애국주의로 흘렀고 2월 혁명 이후에도 임시정부 지지 노선을 취했습니다. 마르토프 주변의 소수파 국제주의파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전쟁을 지지하는 다수파와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셰비키. 1914년 여름 기준으로 이미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습니다. 합법 신문 프라우다를 발간했고 두마의 노동자 대표 다수의 표를 얻었습니다. 전쟁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볼셰비키의 두마 의원들은 이 때문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2월 혁명 직후에 볼셰비키도 흔들렸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 먼저 도착한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임시정부를 조건부로 지지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라는 이론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전쟁 종식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혁명 방어를 위한 전쟁이 됐다는 논리였으니까요. 당시 상황에서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은 사실상 트로츠키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2월에는 미국에서 망명 중이었고 자신의 정당도 없었으며 볼셰비키와 멘세비키 중간의 느슨한 국제주의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레닌의 귀환과 볼셰비키의 전환. 1917년 4월 레닌이 스위스 망명지에서 독일을 경유해 페트로그라드로 귀환합니다. 이른바 봉인된 열차를 타고요. 레닌이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4월 태제 발표와 함께 자기 당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자본주의는 러시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곧 전쟁과 기아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가 망명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과 매우 비슷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계급이 이미 2월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소비에트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계속 전진해 소비에트가 직접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4월 태제의 내용입니다. 레닌은 아울러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소비에트가 국가 권력을 잡고 옛 군대와 경찰을 노동자 민병대로 전환하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볼셰비키 고참 당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레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지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향이 일었습니다. 레닌은 그들이 이미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던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1776년 초 미국 독립전쟁 당시 톰 페인의 상식이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레닌은 기존의 모든 신념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민 대중이 분노하는 피해자에서 더 나아가 역사의 능동적 주체로 나서도록 도와줬습니다. 레닌의 뛰어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고참 볼셰비키 동지들의 의견보다도 일반 대중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볼셰비키의 성장. 볼셰비키는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만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자 투쟁에 개입해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을 인상하게 하고 노동 조건 악화에 맞서 싸우고 경영자들이 공장을 폐쇄해 경제 혼란을 초래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도록 독려하고 농민들이 토지를 나눠 갖도록 고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에트를 통해 노동자병사 농민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의 실천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3월 초 페트로그라드 전체에 2,000명이던 볼셰비키 당원이 4월 말에는 16,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자 30명 가운데 1명꼴로 볼셰비키 당원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득표율은 5월 20%에서 8월 33%, 11월 45%로 급상승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6월 11.5%에서 9월 말 51%로 뛰었습니다. 7월 초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볼셰비키는 대의원의 13%를 차지했지만 10월 25일 2차 대회에서는 53%를 차지했고 동맹한 좌파 사회혁명당이 21%를 차지했습니다. 혁명의 우여곡절, 7월 코르닐로프 쿠데타. 그러나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7월 임시정부와 장군들의 행동에 분노한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해 임시정부를 즉각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볼셰비키 지도부는 봉기를 만료했습니다. 왜냐고요? 수도에서만 권력을 장악해도 다른 지역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대 세력이 이것을 구실 삼아 페트로그라드를 고립시킨 뒤 분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권력 장악은 오히려 혁명을 죽이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셰비키는 운동을 자제시키면서도 운동에 대한 굳은 연대를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임시정부는 많은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레닌은 다시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볼셰비키가 독일 첩자라는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혁명적 노동자들과 병사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임시정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코르닐로프 장군이 군사 독재를 수립하겠다며 페트로그라드로 진격을 시도한 겁니다. 노골적인 우익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역설적으로 혁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됐습니다. 볼셰비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시정부 지지자들과 함께 코르닐로프에 맞서 혁명적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마저 허물어뜨리는 방식으로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코르닐로프 쿠데타는 분쇄됐고 볼셰비키에 대한 지지는 폭발적으로 높아졌으며 임시정부는 코르닐로프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마지막 권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1917년 10월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10월 25일 볼셰비키가 이끄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혁명은 한 가지 면에서 2월 혁명과 크게 달랐습니다. 훨씬 더 평화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전도 적었고 혼란도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우익 역사가들은 이건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대중을 따돌린 소수의 음모적 행동이라고요.
그러나 이 논리는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10월 혁명이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직이 움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는 대중이 선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는 소비에트의 일부였습니다. 그 권위가 있었기에 페트로그라드에 주둔한 소수 병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반면 임시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케렌스키와 강요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10월 혁명이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같은 지도자들은 맨세비키나 사회혁명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소비에트의 단독 권력 장악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레닌과 트로츠키는 꾸물거리다가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민 대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지금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죠. 계속 주저하는 것은 그 자신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을 놓쳤다면 절망에 빠진 농민들과 병사들과 일부 노동자들이 군사적 모험가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트로츠키는 10월 25일 소비에트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기가 일어나면 학살이 자행될 것이라 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일은 유혈 사태 없이 진행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토록 거대한 대중이 참여하고 유혈 사태도 없이 일어난 혁명운동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에 숨어 지낸 지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레닌은 혁명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 만세.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당시 자신들의 러시아 혁명을 세계혁명의 일부로 생각했지 결코 세계혁명과 분리된 독자혁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대중혁명으로서 단계혁명론이 아니라 연속혁명론의 역사적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1792년에서 93년 파리의 노동계급은 급진적 중간계급에게 권력을 쥐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1848년 혁명에서 유럽의 노동자들은 6월 바리케이드에서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1871년 파리 코민은 2달간 한 도시에서만 존재하다 진압당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 노동자병사농민의 소비에트가 태평양 연안에서 발트해 연안에 이르는 인구 1억 6천만 명의 나라에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스탈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계혁명론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2월 혁명 이후 농민들의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완성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인민을 배신했으니까요. 그래서 혁명은 연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조차도 노동자 권력 장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노동자와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들이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의 요구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계가 압축 중첩되어 단 몇 달 만에 함께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레닌과 트로츠키가 주장한 연속혁명론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없이는 이 혁명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볼셰비키가 없었어도 파업, 봉기, 탈영, 토지 점거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인 혁명운동으로 결합되지 않은 채 절망과 혼란 속에서 코르닐로프 같은 자들의 군부의 반혁명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1922년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파시즘이 1917년과 18년 러시아에서 먼저 다른 이름으로 등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레닌의 천재적 쿠데타도 아니었고 스탈린이 나중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주장한 것처럼
사전에 정해진 단계를 거쳐 진행된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위기 속에서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바꿔낸 대중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자발적 에너지와 의식적 조직 사이의 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 조직이란 볼셰비키 같은 민주집중제가 작동하는 혁명가들의 당조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혁명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소비에트 권력이 이후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는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에서는 혁명 이후 유럽 전역으로의 노동자 혁명운동의 고향과 결과,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면서 벌어진 내전과 신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 혁명의 변질 과정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